예, 이번 시간에는 신체의 자유의 두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형사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별건 체포 구속의 문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별건 체포, 별건 구속이라는 말은 어떤 중요한 사건에 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증거의 수집이 아주 곤란하거나 법정 기간 내에 증거를 완비할 수 없는 경우에 이미 증거가 수집된 아주 경미한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 구속한 후에 본건의 조사를 하는 수사 방법을 별건 체포, 별건 구속이라고 합니다. 좀 편법이죠. 이와 같은 수사 방법에 관하여서 별건 체포, 별건 구속은 본건 체포, 본건 구속과의 효력과 별개의 것으로 보는 입장도 있지만 본건에 관한 법관의 사전심사의 회피로 영장 제도의 의미를 상실시키고 변질시키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컨대 범죄 수사의 효율성만을 위해서 피의자,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영장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서 별건 체포 구속은 위헌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별건 체포, 별건 구속에 의해서 수집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절차와 영장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절차에 있어서도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될 것인가 아니면 완화될 것인가 여부가 대립되어 있습니다. 영장 제도는 원래 국가 형벌권으로부터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상 행정 절차에 있어서도 그러면 이 영장 제도가 적용돼야 될 것인가? 행정상 즉시강제의 경우에는 영장이 필요치 않다는 입장, 영장 불효설과 이 행정상 즉시강제에도 형사작용에만 적용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인권 보장을 위해서 행정상 즉시강제도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영장 필요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장제도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경우에 적용이 배제될 수 있겠지만 행정상 즉시강제의 경우는 형사사고의 목적에 경합하는 경우 임검이라든가 수색이라든가 압류의 경우에는 영장이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체포, 구속 이유 등의 고지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포, 구속 이유 등의 고지제도.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고지제도에 의해 고지제도. 고지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체포, 구속 당한 사람에게 고지하는 거죠. 체포, 구속 당한 사람에게 고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또 통지라는 것도 있어요. 체포, 구속된 사람에게는 통지할 필요는 없잖아요. 누구한테? 체포, 구속된 사람의 가족 등에 관해서 그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됩니까? 통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된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체포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체포 구속된 사람의 그 이후 그 일시 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가 되어야 됩니다. 통지 제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지, 피의자 가족 형사 피의자에 대한 체포
구속 이유 및 변호인 의뢰권의 고지제도, 그다음 형사 피의자의 가족 등에 대한 체포 구속 이유 및 그 일시 장소 통지제도, 이런 것은 이 방어와 변호,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나아가 인신의 신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영국에서 구속 이유 표시 제도로 확립되었고, 미국에서는 적법 절차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미란다 판례, 미란다 사건을 통해서 발전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헌법 차원에서 적법 절차 조항과 함께 명문으로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구속 이유 등의 고지 제도는 그 피의자와 그의 가족 등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사실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형사 절차상의 일정한 제도의 보장, 그러니까 객관적 법질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 고지제도의 내용입니다. 체포 구속된 사람에게 고지할 때 이 고지와 통지를 받을 권리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여기서 이제 체포 구속이라 하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체포 또는 구속되는 경우 외에도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된 또는 구속된 경우뿐만 아니라 현행범인이 체포된 경우, 또 현행범을 인도하는 경우에도 이 체포 구속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형사 피의자는 범죄 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형사 피의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하면 되고,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법정 대리인은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 그 일시와 장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이와 같이 고지나 통지 의무를 만약 이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불법 행위가 성립하고 관계 공무원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알겠죠? 고지제도와 통지제도,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체포 구속 적부심사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한 때는 그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죠? 체포 구속 당한 사람이 당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체포가 적법한가, 적법하지 않은가, 적부의 심사를 어떤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6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 구속 적부 심사제는 피의자 또는 관계인의 청구가 있으면 법관이 즉시 본인과 변호인이 출석한 공개법정에서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를 밝히도록 하고, 그 이유가 부당하거나 적법하지 아니한 때는 법관이 직권으로 피의자를 석방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구속적부심사청구권, 이건 원래 대륙법계가 아니라 영미법계 국가에서 인신보호령 Writ of Habeas Corpus 제도에서 유래했으며 1679년 인신보호법과 미국 연방헌법을 비롯한 각국 헌법에서 계속 개수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군정 시대 그 군정법령에 의해서 이 구속적부심사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계속 주국 헌법에서 채택되어 오다가 유신헌법 때, 제4공화국 헌법 때 삭제되었다가 다시 5공화국 헌법부터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의하면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 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위에 말한 그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亲, 가족, 동거인, 고용주 이런 사람들 중에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제도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아닌 다른 법관이 그 구속 이유가 불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석방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체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아닌 다른 법관이 그 구속 이유가 불법하다. 그래서 석방시켜주는 제도. 그렇죠? 체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아닌 다른 법관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 부당하게 체포 구속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사후 구제책의 하나이기 때문에 영장 발부에 대한 재심 절차적 성격과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영장 발부한 것에서 이것이 적법하냐 여부를 다시 재심 절차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법원의 적부심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도 또 피의자도 항고할 수가 없습니다. 적부심 결정에 대해서는 그냥 단심이란 겁니다.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또 주거에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 재구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신체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다섯 번째로 형사 피의자와 형사 피고인의 권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그거를 설명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형사 피의자나 형사 피고인은 신체의 자유를 실체적 측면, 그다음에 절차적 측면에서 보장받고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다른 권리도 보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형사 피의자, 형사 피고인 이 양 당사자는 신체 자유와 관련된 그 기본권, 권리들을 공통적으로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 피고인의 경우에는요, 소외 제기 이후에 발생한 신분상의 특성, 피고인의 그 특성 때문에 신속하게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형사 피고인은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라고 우리 헌법 제27조 4항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죄 판결의 확정 전까지는 무죄예요. 무죄를 추정합니다. 근데 헌법상 유죄 판결 확정 전에 무죄 추정을 받은 사람이 형사 피고인이라고 우리 헌법의 27조 4항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형사 피의자는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무죄 추정의 권리,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사 피의자는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에 관해서 공소 제기 전에 형사 피의자도 이러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른 권리를 가지는가? 형사 피의자도요, 헌법 정신에 비춰보면 당연히 가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죄 판결이라고 하면 유죄의
관한 객관적인 입증이 있을 때까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유, 의심스러운 경우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 말은 의심스러울 땐 피의자의 이익으로도 되는 거죠. 무죄로 취급돼야 된다. 유죄의 판단을 위한 부당한 진실 추구로 해서 각종 인권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형의 선고의 그 판결, 유죄의 판결은 물론 형의 면제, 집행유예, 선고유예 판결도 포함합니다. 그죠? 여기서 유죄 판결은 형의 면제, 집행유예, 선고의 유예도 포함합니다. 다만 실체적 문제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는 형식적인 재판을 종결시키는 면소 판결은 이러한 여기에 판결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면소 판결은 이 판결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사 피의자와 형사 피고인의 신체 보호는 물론 인격과 명예의 실추를 막기 위한 형사 원칙의 하나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사 절차 전 과정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뭐 수사권, 공소권, 재판권, 행영권 등의 행사는 일정한 이러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무죄 추정과 관련해서 뭐 헌법재판소 결정 하나를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2018년 1월 25일 결정된 것인데 선언된 것인데 2016 헌바 201 사건입니다. 여기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의료기기 수입업자가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구의료기기법 제 14조 제5항 뭐 요거 관련해요. 법인인 의료기기업자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에 법인인 의료기기업자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에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한 구의료기기법 46조 중 제44조의 2에 관한 그러니까 법인도 처벌하는 부분 이게 양벌 규정이죠. 양벌 규정은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헌법재판소는 뭐라 그랬냐면요. 이 의료기기법 양벌조항은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의 혜택이라는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 요소를 구성요건 요소로 규정하여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지 아니하고 대표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인 차원의 관리 감독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기 책임 원리나 무죄 추정 원리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법인이요 그 대표자에 대한 그 관리 감독이 가능한 경우라면 무죄 추정이 아니라 법인 자신의 책임이다. 관리 감독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시하였습니다. 예, 그러면 양쪽 거래 2번 체포 구속 등을 고지받을 권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체포 구속 이후 등을 고지받을 권리는 형사 피의자가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할 때는 그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면 고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죠? 또 그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 그 이유, 그 일시, 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 살펴본 거와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양쪽 거로 3번 예, 형사 피의자, 형사 피고인의 권리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받은 때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변호인 의뢰권이라고도 합니다.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는 어떡합니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국선 변호인을 붙여주죠. 헌법 제12조 4항 본문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 그 다음에 헌법 제12조 4항 단서에서는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관해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수사의 개시에서부터
판결의 확정 시까지 존속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소된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는 국가로 하여금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 피고인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단순한 사적 권리가 아니라 형사 피고인의 경우는 사적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는 공적 의무임을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불구속 피의자, 피고인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구속 피의자는 어떠냐? 피의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그런 체포 구속을 받은 형사 피고인만 되느냐? 그렇지 않고 불구속 피의자 피고인도 된다는 겁니다.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내재되어 있는 법치국가 원리, 적법 절차 원리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12조 사항에서도 이러한 불구속 피의자 피고인에게도 이런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서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의자요, 피고인의 구속 여부는 불문한다는 거죠. 불문하고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변호인의 조력자로서의 역할, 이게 변호인 선임권에서 변호인 선임권과 변호인 조력권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니까 이 피의자 피고인의 구속 여부를 불문하고 법적인 조언과 상담을 통해서 변호인이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게 변호인은 조력받을 권리의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변호인과 상담하고 변호인에게 조언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의 중요한 내용이고, 이것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 형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는 그 자체로 막바로 나온다는 거죠.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에 대한 그 헌법과 법률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요, 형사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 절차가 종료되어서 교정 시설의 수용 중인 수용자, 미결 수용자는 형사 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민사재판, 헌법재판 등에서의 변호사와 접근할 수 있는 경우는 어쨌든 헌법상 변호인이 조력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형자요, 미결 수용자 의 경우에 뭐 민사재판, 그 다음에 헌법재판 등에서 변호사와 접견할 수 있는 경우는 어쨌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다만 최근에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판례가 변경돼서요, 그 형사 사건에서뿐만이 아니라 행정 절차에서도 구속을 당한 사람의 경우에는, 행정 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의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아주 새로운 권리죠. 그 2018년 5월 31일 2014 헌마 346 사건인데, 이건 어떻게 됐냐면, 우리 헌법 제12조 사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이라는 말은 사법 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행정 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에게 의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은요, 피구속자가 일반적으로 법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정당한 자기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정당한 자기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 보호자로서 그러니까 전문적인 변호인을 선정해 줌으로써 사실상의 신체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체포 구속된 경우에는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서 변호인의 충분한 법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어요. 신체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수사 단계에서 있어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변호인 접견교통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첫 번째는 구속적부 심사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입니다. 구속적부 심사는 아주 중요한데 이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어요. 그러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고인이 미성년자, 70세 이상인 자, 농화자, 심신장애에 의심이 있는 자이거나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또는 군사 재판에서도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입니다. 예, 법원 직권으로 선정해 주는 경우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또 자세히 보면 네 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청구권을 보겠습니다.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청구권입니다.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청구권.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그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됐어요. 체포 구속을 당할 때 그 적부의 심사, 체포 구속의 적부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게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청구권이죠. 이건 누구한테 인정되는 거냐면 형사 피의자와 형사 피고인 둘 다 공통된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고문은 제가 저번에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헌법 12조 2항에 규정됐어요. 고문이란 것은 어떤 겁니까? 진술을 강요하기 위해서 폭행, 기타의 방법으로 심신의 고통을 가하는 겁니다. 아주 괴롭게 하는 겁니다. 심신의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서, 진술 강요를 위해서. 고문은 우리 헌법엔 뭐 자세히는 없지만 이제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금지하고 있고 그 고문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그 고문 금지의 중요성과 이러한 고문이 근절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서 헌법에서 이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있던 것을 특별히 헌법 차원에서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입헌주의 헌법에서는 고문 금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 과거 자백은 증거의 왕이라는 이런 악폐 때문에 고문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장 심각한 수단으로 자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문 방지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냥 선언적인 방법은 부족하고 일정한 제도적 방법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그 영미법상 보면요, 확립된 불법의 과실도 불법이다. 고문을 통해서 얻어낸 증거 이것도 불법이다라고. 그래서 자백에 대한 수집된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영미법상. 그다음 둘째, 실제로 고문을 자행한 공무원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형법상 직권남용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 법률에 의해서 처벌되고
그 공무원, 고문을 한 공무원은 징수한 불법행위로 인해서 국가는 국가 배상 책임을 진다. 이것이죠. 예. 6번으로 가겠습니다. 양쪽 가로 6번. 진술거권 또는 묵비권 이렇게 하면 돼. 우리 헌법 12조의 2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뭘 가집니까?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른바 묵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불리한 진술이라 그러는데 이 진술을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진술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 사실을 정신작용에 일하는 언어를 통해서 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진술은 뭡니까? 우리 헌법 12조 2항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았대. 이 진술은 뭡니까? 생각이나 지식, 경험 사실을 정신작용에 일하는 언어를 통해서 표출하는 것을 이 진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음주운전한 사람 보고 호흡 측정기 호흡 측정기에 응하시오 이러면 안 한다. 이건 진술이 아니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것은 언어를 통해서 표출하는 어떤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 사실을 언어를 통해서 표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묵비권, 진술거부권은 우리 형사소송법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이걸 특별히 헌법에 명문화한 것이다. 그래서 그 불리한 진술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불리한 진술, 이 불리한 진술은 유죄 판결의 기초가 될 사실과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될 사실의 진술을 말합니다. 그죠? 유죄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 양형에 있어 불리하게 된 사실의 진술을 말합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이라면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뿐만 아니라 증인으로서 진술하는 중에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도 포함한다는 거죠. 여기서 형사 피의자 피고인뿐만 아니라 증인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사전에 묵비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 진술을 듣는 수사기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듣는데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그것을 기록한다거나 다른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묵비권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으면 피의자에게 그러한 묵비권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고 피의자의 진술을 사용하면 위법하고 무효이다.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도 없다. 재판장도 공판 심리 절차에서 피고인을 신문하면서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중요한 우리 자백의 증거 능력, 증명력 제한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백의 증거 능력, 증명력 제한. 그러니까 헌법에 뭐라고 규정되냐면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자백이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 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 정식 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12조의 헌법 12조 7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백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임의성이 없는 자백과 보강 증거가 없는 불리한 유일한 자백은 정식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자, 증거 능력과 증명은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백. 여기서 자백이라면 자기의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불이익한 진술을 말합니다. 여기서 자백이란 것은 유리한 진술 아니에요. 자기의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면서 불리한 진술을 자백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 요거 관련해서 제가 증명력 조금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증거 능력은요,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자격. 증거가 증명의 자료로 사용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자격입니다. 증거가 증명의 자료로 사용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자격을 증거 능력.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는 사실 인정의 자료로서 사용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정에서 증거로서 제출도 불허됩니다. 증거의 증거 능력 유무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판단하며 원칙적으로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거 능력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 증거 능력 유무가 판단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증거 능력이고, 증명력은 뭡니까? 그 증거가 사실 인정에 사용되기 위해서 쓸모가 있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음을 말합니다. 증명력은 그 증거가 사실 인정에 쓸모가 있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증명력 판단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의해서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집니다. 증명력이 있다 없다 이거는 자유심증주의로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집니다. 그러니까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지 법관이 이제 증명력이 있다 이렇게 보겠죠. 예, 여기에 기초해서 지금 형사 재판에 있어서 증거의 증명력,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자백은 임의적으로 했지만 그게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는 어떻습니까? 증거 능력은 인정되지만 증명력은 제한된다. 이거죠. 예. 따라서 이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보강 증거가 있어야 된다. 임의적으로 자백했는데 다른 거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게 유일한 증거예요.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 그때는 증거 능력은 인정되지만 증명력은 제한된다. 그때는 보강 증거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금 여기 자백에 관해서 이러한 증명력 제한은 정식 재판에서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결심판 등 약식 재판의 경우에는 자백만으로도 유죄의 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거 관련해서 이제 그 판례를 살펴볼 텐데, 먼저 이제 증명력과 관련된 판례 먼저 보겠습니다. 증명력과 관련해서 이 헌법재판소 2009년 11월 26일 선고한 2008 헌바 25 죄송합니다. 증거 능력부터 하겠습니다. 증거 능력은 헌법재판소 2013 12월 26일 2011 헌바 108 사건부터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동석한 신뢰관계인의 성립 여부 이게 문제인데 이 사건의 길을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좀 어려우니까. 청구인은 이제 정신지체 2급의 지적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뭐 한 2개월간 3회에 걸쳐 만 8세와 만 9세 아동인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툭툭 치거나 가슴을 치면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때 1심 공판에서 피해 아동 어머니들의 진술에 따라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이 인정된 피해 아동들에 대한 영상 녹화물 공소사실에 대한 관한 증거로 채택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 진술자인 피해 아동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위 영상
녹화물을 주요 증거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보호관찰 3년의 보호관찰 및 3년간의 정보 공개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해서 원진술자인 피해 아동들의 법정 진술 없이도 피해 아동들에 대한 영상 녹화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요 조항에 관해서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해서 기각돼서 헌법헌법 소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이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 녹화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도록 한 구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거 어떠냐?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냐면 요 경우에는 뭐 입법 목적도 정당하고 그 다음에 침해 취해성, 법의 균형성도 위배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사건은 이제 그 2013 10월 24일 판결로서 2011 헌바 79 사건인데 이것도 사실관계 잠깐 설명은 청구인 두 사람인데 청구인은 누구와 누구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이 쇠몽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했다는 등의 범죄 사실로 2010년 10월 1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형이 확정된 임모모, 조모모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으로서 한 진술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증거로 채택조사되었습니다. 그 공판조서상에 청구인이 자신들의 상해를 교사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임모모와 조모모는 청구인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청구인의 교사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1심 법원은 임모모, 조모모의 법정 진술보다 위 공판조사상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공소사실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제1심 공판조서의 진술이 더 증명력이 있다.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증거 능력이 있다.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라고 해서 이러한 문서를 증거 능력, 공판 주소를 이러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라고 봐서 증명력 있는 서류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이것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명력에 대해서 판례가 좀 있는데 현재 2009 11월 26일 2008 헌바 25 사건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평가를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 원칙이 어떠냐?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308조가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걸 침해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느냐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여기 들어서 형사소송법 308조의 자유심증주의 이것은 법관으로 하여금 증명력 판단에서 형식적 범죄에 구속되지 않고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인 사실 인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과거의 법정 증거주의 회계성을 극복하고 사실 인정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 2012 4월 24일 2010 헌바 379 사건은 이것도 사실관계를 잘 설명드리면 청구인이 사기죄로 기소되어서 서울중앙지법법원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서 1심에서 유죄 증거된 증인 황 누구누구의 법정 진술이 기재되는 공판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무고한 자신이 유죄로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만 양형 부당반을 이유로 1심 판결이
파기되어 징역 6월을 선고받았어. 위 공판조서의 증명력을 다투면서 상고 기각됩니다. 그래서 기각된 것을 기각됐고 다시 이제 위헌벌 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또 기각돼서 그래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56조가 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기서도 이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에 대해서 비례성 원칙으로 판단한 다음에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반시를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저희가 증거 능력, 증명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여기 설명하겠습니다.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이 권리는 그 자체가 독립된 기본권입니다. 원래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청구권적 기본권에 속하지만 이게 신체자의 절차법적 권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재판의 심리는요, 국가안전부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야 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의 결정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의 선고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공개해야 됩니다. 그죠? 헌법 제27조 사망 1문에 있어 신속한 재판 받을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 형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속한 재판은 어떤 직접적인 구체적인 청구권이 아니고요. 뭐예요? 입법자의 입법 형성이 필요해서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지만 신속한 재판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형사보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은 이제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이 구금되었다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아 무죄 판결을 받는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의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금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이 국가는 물질적, 정치적 피해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국가에 대해서. 그래서 형사보상 청구권은 보상의 기준도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죄로 판명된 경우 국가에 대해서 형사보상 청구권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신체자유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기본권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많은 것을 설명해 드렸는데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